네, 대공개 시사 1번지 여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앞부분에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은영 소장님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5%포인트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도 지금 5%포인트 하락을 해서 52%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44%를 올라갔어요. 예. 이게 지금 임기 말 대통령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높은 그렇죠.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졌냐 이걸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그다음에 충청권과 PK 그다음에 중도층에서 10%포인트 넘게 올라갔는데 순방 효과가 이제 좀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그 외부 일정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도 하시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많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그만큼 또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지지도 국정운영 평가가 후반부 임기 말 지금 40% 넘는 경우가 그 전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 거의 다 임기 말에 그 레임덕이 들어가서 그 정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박진영 교수 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견고한 지지도를. 뭐 견고한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은 참 우습지만 반 윤석열 효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걱정하는 층들에서 결집해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언론 노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지율은 올라가는 게 이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40% 안팎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으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체로 임기 말에 나타났던 부정부패 관련 또 비리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적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뭐 전혀 구설에 오른 점이 없으니까. 예. 네. 최수영 평론가 네. 청와대에도 계셨지만 임기 말에 대체로 그 대통령들이 겪는 어려움이 친인척 비리,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관련 참모들의 비리, 비리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때 아니에요? 예. 예외 없이 다 겪었죠. YS는 김현철, DJ는 아들들,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이제 건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저는 사실 또 이것도 봐요. 지금 사실 그 지난주에 당청 갈등이 대단히 심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친문 지지층이 직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흔들지 마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에도 못 미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뭘 얘기하냐면은 흔들었을 때 당청 갈등을 굉장히 세게 흔들었을 때 오히려 그 효과를 이재명 후보는 보지 못했을 뿐더러 예. 실제로 그 대통령 지지율만 더 강고하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낳지 않았느냐 보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논란되는 이슈에서 한 발 빠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실 대통령 지지율은 게 순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에 직접 그 발을 담거나 참전하지 않았고 이슈에서 빠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외 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렇게 표현하기는 했어요. 왜 이렇게 40% 지지율 유지한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한눈 안 팔고 부패하지 않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일만 하고 바르고 착한 대통령 효과.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뭐 이렇게 찬양할 만한데 그래도 인정할 만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근데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님은 아무래도 대통령 모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말을 뭐.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이제 박진희 교수님 말씀처럼 핵심 지지층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촛불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행한 그 끝을 보고 싶지 않다. 그게 네.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후보를 떨어뜨릴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컨설턴트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라는 점. 이게 지금 이 현상도 역대 그 대통령 지지율과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의 상관관계를 본다면은 전혀 지금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 MBN 조사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층의 절반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과제가 결국에는 이 이제 대통령의 그 계승과 차별화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메시지 네. 컨설턴트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런 뭐 사자성어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문전박대 받는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을 떠날 때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뜻으로 예, 해석이 되죠. 이것을 쓴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거 잘 맞는 사자성어 같아요? 저는 별로 잘 못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아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 민주당의 조금박해라고 예, 있었잖아요. 예, 예. 조응천, 금태섭 또 뭐 누구죠? 김혜영, 김혜영 의원. 예, 김혜영 그다음에 또 이번에 나왔던 박용진. 박용진. 예. 이 사람들 이제 쓴소리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조금 박하다. 네. 이런 의미까지 겹쳐서 조금 박해가 예. 잘 맞는 딱 내자였는데 떨어졌죠 그때. 문전박대는 얼른 들으면 이건 좀 나쁜- 박대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글자의 조어들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사자성어,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이제 끌어들인 차용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의미가 상통하는 수미가 맞는 것을 그렇지. 했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노이즈 마케팅은 될 수 있으나 예. 이게 딱 한 번 원래 메시지는 스티커 메시지라 그래서 귀에 착 달라붙게 처음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오히려 약간 그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노이즈 마케팅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건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식자우환이라고 그래요? 식자 그렇죠. 식자 우환이 맞겠네. 너무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잠깐 곁으로 갔다 왔고 문제는요. 이제 그동안의 여권 후보들 쭉 그 보면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 이런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진영 교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심지어 후보 지지율보다 더 높은데 전 정권과의 차별화 이번에도 그걸 갖다가 쓰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차별화는 현 대통령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대통령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제가 본 자료로 보면 연동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같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차별화로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나설지는 못할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정책적 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고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형태로의 뭐 상생적 차별화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적대적 의미의 차별화는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뭐 사실상 철회한 거죠. 네네. 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정부 이 관료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관료의 권한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끝까지 서로의 의견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저는 없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또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 주요 이슈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네. 최수영 컨설턴트는 그 재난지원금 철회한 것을 두고 이제 여야 반응이 갈리지 않습니까? 여당은 참 유연한 후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지만 야당은 그야말로 능력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까? 저는 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 전략이 저는 그 전환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그동안 상품으로 냈었던 이른바 성과주의가 더 이상 안 먹혀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전략적 전환점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게 저는 이번 사안이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포기를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주자. 저는 민생 의제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나는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차별화의 방점을 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렇다면 저는 전반적 캠페인 전환의 기조로 좀 이번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그 이재명 후보 캠페인
전략을 제가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볼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네.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후보가 현 정권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가 자신에 대한 기대 요인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계속 부각을 시켜야 돼요. 결국에는 이 지금 실망한 지지층이 50%가 넘잖아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가부 문제라든지 제일 크게는 부동산 문제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과를 한 부분 자체가 이미 차별화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국내임 선대위에 김병준이라든지 또는 김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차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차별화의 포인트들을 좀 잘 살려서 나가야 되고 그 전제는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김한길 전 대표 간다고 하고 그 전에 이제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들 갔고 이런 이동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죄송하지만은 이분들이 정치가 끝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저는 별 효용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현장에 있는 와중에서 또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갔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정치적 현장을 끝난 노예한 그런 입장에서 갔을 때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실장 이 세 분에 대해서 신삼김치대다 이렇게 과거 회기적으로 김치더라고요.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누가 상황이 될 것인지 경쟁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최수영 평론가는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김병준 하면 떠올리는 게 다른 부정적 기능보다도 노무현의 책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하면 여러 가지 그 양반이 정치 행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점은 있지만 책사죠. 그 어쨌든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의 사람인 거죠.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김종인 견제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탕평용 인사를 저는 이제 시그널을 줬다 중도층에게 그런 점들은 약간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윙 보터가 누구냐. 이게 2030이라고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층에게 맞는 사람을 옆에 세우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뭐 그때 한광옥 예. 의원님도 모셔가고 국민통합위원회. 했지만 결국에 이제 이 마음을 움직인 거는 경제민주화라는 그게 이제 40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표심을 확보를 했고 결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그런 사례를 좀 잘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전국을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과학적이고 섬세하고 분석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분석 안 하고 웃깁니까? 감정이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역으로 민주당 선대위를 봐도 후보에게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오래된 중진들, 익숙한 사람들이 늘 후보 따라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번지 여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이어가겠습니다. 1번지 여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소장님 이번에는 네.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정당 지지도 지금 같은 그 전국 지표 조사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2% 포인트 상승해서 33%, 국민의힘이 3% 포인트 하락해서 36%, 그다음에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무당파층이 지금 17%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보다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정당 구도를 보이고 있어요. 3%포인트 차이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39를 찍고 36으로 좀 내려가는 거고 네. 민주당은 31에서 33으로 좀 올라간 거네요. 그렇습게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그 선대위의 그 지지부진한 모습, 그 거대 공룡의 모습이 지지층의 마음을 좀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안 갖고 있던 지지층이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예. 국민의힘의 그 하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당내 갈등이
그러니까 다시 친박 대 비박 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서 예. 지지층이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갈등을 친박 비박 갈등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좀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는 또 친이계의 부활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친이계 부활이라고 보기보다는 친박과 뭐 비박의 갈등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친박 비박 움직임의 기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친이계가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예. 거기에 따른 이제 권력 지도의 분화로 봐야 되겠죠. 지금 좀 나서는 사람들을 친이계로 봅니까? 거의 친이계로 봐야죠. 친이계가 윤석열 후보하고 가까운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연관성을 못 찾겠어요. 다만 이제 친박의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어떤 이른바 MB계 사람들은 실용주의를 노선으로 하잖아요. 예. 주로 그게 이제 좀 말하자면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에게는 조금 다가선 소구력이 좀 크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쪽과 좀 결합도가 좀 밀접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저 MB계 핵심이긴 한데 예. 바로 또 윤석열 후보와 아주 그 친구라는 그런 점들이 좀 말하자면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좀 대단히 큰 힘을 좀 부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태희 실장은 누가 천거했나요? 뭐 임태희 실장에 대해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임태희 실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구색용으로 설마 이렇게 같은 예. 반열에 놓는 뭐 그런 견제용으로 했다는 그런 설이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 정당 지지율과 후보별 지지율이 같이 갑니까, 소장님? 그렇죠. 당연히 같이 가고 사실은 후보가 더 높아야 돼요. 후보 지지율이. 예.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당의 지지는 결집이 됐지만 후보에 대한 그 인물의 경쟁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민주당 선대위가 계속 뭔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후보만 보인다. 후보만 죽어라고 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도 지금 선대위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나요? 제가 한 달 전부터 후보만 뛴다.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은 안 들어주다가 양정철 원장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받아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예, 일단은 선대위 구성 자체가 좀 심각했죠. 4선은 뭐 선대위원장, 3선은 뭐 2선은 뭐 이게 군대에서 뭐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법 하듯이 그런 식으로 위계적 질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득권처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우리 선대위가 다음 정부의 컨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다음 정부가 용광로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인 국가 비전,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짜야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정말 혹평을 하자면은 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의원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저는 보인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아마 외부에서의 강한 충격이라면은 새로운 인물들, 예.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기득권의 모습이 완전히 좀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면 만약에 박진영 교수한테 전권을 줘서 선대위 한번 다시 짜보시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짜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그 청년들과 여성들 중심으로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후보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앞에 이 새로운 이제 김 어르신들 모셔왔는 상황에서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의 문제, 여성들의 문제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스윙보트라면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분들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수렴하는 선대위를 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소장님은요? 네, 저는 박진영 교수님 말에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가장 큰 문제가 실력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주요 요직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젊은 층을 내세워야 된다고 해서 경험 없는 사람을 내세운다면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뭐 도그마라고 그래야 되나? 그 어떤 명제에 너무 이렇게 의식을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선대위가 다 배지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배지 아닌 사람 중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 배치가 돼야지 소통도 잘 되고 적절하게 이게 선거라는 게 얼마나 위기 상황이 많아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경험 없는 사람이 선거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당원들은 리스크 관리를 보는 눈은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선거를 뛰지는 않아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스매치 경험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젊다고 막 자리를 앉혀놓으면은 이거 중심이 안 잡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진영 교수. 동의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같은 분을 선대해서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현근택 변호사라고 예. 이제 정당 생활도 오래 했고 대변인이잖아요. 예, 대변인 추천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데도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안진걸 우리 소장님 같은 예. 거 영입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또 빨리 집행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민생 시사 현장, 1번지를 통으로 가지고 가지래요. 민생 현장에서 굉장히 훈련되신 분들이거든요. 단순히 외부의 유명한 명망가가 아닌 현장에서 훈련된 젊은 청년들, 그래요. 여성들이 배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만약에 민주당의 컨설팅을 요청을 받는다면 네. 어떻게 컨설팅 저는 해주시겠어요? 두 가지를 기본 핵심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2030의 소구력이 있다고 그 젊은 청년들을 배치하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당사자주의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 놓고 안 될 때는 그러면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는 거 말씀드려서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제가 지금 딱 하나 하겠다면은 저는 횡적 구조를 종족 구조로 가져갈 겁니다. 이게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횡적 구조로 가져가면요 부지하 세월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욕을 먹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잘 맞는 이른바 이너서클 팀이 와서 의사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차라리 그 팀을 부활시켜서 이게 말하자면 기민성 있게 딱딱딱 이게 지금 시간 싸움이고 의사결정의 결정의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늦고 느리고 방대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슬림하면서 예. 종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의 선대위는 완전히 의전형이에요. 다 자리가 하나씩 줘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그건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전 제가 컨설팅 한다면 그 두 가지 문제 핵심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별동대를 좀 꾸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국회의원의 대의 구조와 대통령의 대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또 2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동인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직할로서 움직일 수 있는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별동대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 전에 광흥창 팀인가? 그렇죠. 그런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노무현 생각하는 대통령 것 때는 같은데. 금강 빌딩에 있었던 금강팀이 있었고 예. 뭐 사실은 박근혜 후보 때도 사실은 또 그렇게 움직이는 팀도 있었죠. 근데 명명하기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박근혜 그때 후보 때는 가장 그때 핵심적인 게 공보단이었습니다. 예. 공보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 주요 이슈를 해결하고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제 자칫 그런 게 비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선대의 공식기구로 갖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광흥창팀도 공직엔 나가지 않겠다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진정성을 그렇죠. 받아주는 거고. 근데 이제 광흥창 팀처럼 이렇게 꾸리려면 그것도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박진영 교수는 실제로는 이제 그 선대위에 녹아 들어가야죠. 예. 선대위에 녹아 들어가는 게 맞고 이제 광흥창 팀이나 금강 팀이라고 하는 그 명칭들은 기존에 경성 캠프에서 활약했던 분들이 나중에 그 모임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호칭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본 선대위에서는 전부 다 선대위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실제로 어느 서클이나 어느 조직이나 이너 서클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조직 문화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하여튼 당이 좀 움직여야 후보가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이제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딱 붙었으니까 네.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 제일 큰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정책이 미세한 작은 정책을 너무 많이 던진다는 거거든요. 좀 큰 정책들을 좀 굵직하게 한두 개 놓고서 논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 알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1번지 여론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사 1번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 세 분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시사 1번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